우리 앞에서 이제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 목적 이런 걸 살펴봤고요. 이제 평가에 대한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 들었던 내용일 텐데, 진단평가, 형성평가, 종합평가. 그러니까 교수학습 진행할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실시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진단평가란 이제 뭐고, 무엇을 평가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맥밀란 책에서도 형성평가를 강조하고 있는데, 형성평가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고, 총괄평가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 이 세 가지 평가의 차이점은 뭐냐. 음, 특히 우리가 어세스먼트 포러닝,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 어떤 평가가 가장 깊은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평가이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에서 봤지만 이제 우리가 교수학습 진행 사항에 따라서 교수학습 지도안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전통적으로는 이제 종합평가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좀 이따 할 상대평가, 절대평가랑도 관련이 있지만 상대평가에서는 이제 서열화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한 학년 끝나고 누가 공부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순서를 쭉 매기는 어세스먼트 오브 러닝 종합평가로서 관심이 있다가 이제 형성평가 좀 이따 다루겠지만 프리분이 이제 67년도에 개념을 처음 얘기했는데 그 당시 아까 우리 미국 평가 역사를 봤었죠. 뭐 실제로는 미국 교육의 역사, 미국의 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 60년대는 아직도 이제 아폴로 11호가 69년도에 발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이 표준화 검사를 해가지고 영재 선발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지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는 뭐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때죠. 67년도에 형성평가가 나왔지만 이제 관심은 없었고 그냥 지나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80년대, 83년 레이건 시대에 네이션 앤 리스크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서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아까 얘기했던 일본이 세계 2위로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미국을 잡아삼킬 것 같은 어떤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똑같이 니네 교육부 뭐 했느냐? 애들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성이 한번 일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90년대 들어와서 또 한 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정말 어, 효과가 있는 거냐, 작용을 하는 거냐,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을 때 정말 뭔가 변화가 있는 거냐,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의 성취도, 미국 같은 경우 대학 진학률이 50%가 안 되고 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방법들은 뭐냐에 대한 연구가 메타 분석, 아까 우리 메타 평가처럼 메타 분석을 쭉 해가지고 봤더니 평가 중에는 형성평가 방법을 썼더니 형성평가 중에도 이제 즉각적 피드백을 이용한 형성평가 방법을 썼더니 아이들 성취도가 올라가더라. 그게 이제 메타 분석 효과 크기라는 게 있는데 효과 크기가 크더라. 그러면서 미국에서 90년대에 이게 재등장하게 돼요. 형성평가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형성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이제 교실평가에서는, 서열화가 목적이 아닌 평가에서는, 학습 발달을 위해서는 형성평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도 형성평가가 재등장하게 되고,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2015, 2022에 이제 특히 2015에 과정중심 평가란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학습을 위한 평가로서는 형성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는데, 수행평가 이미 뭐 99년도에 우리나라 전면 시행됐던 평가 방법이었지만, 형성평가는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해서 형성평가가 재등장하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 세계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총학 형성보다도 이제 얘가 코로나인지 아닌지 이가 더 중요하지. 일단은 진단이 돼야지 학교로 갈지 말지.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특히 초등학교 때는 이제 우리 책임교육제 얘기도 나오면서 아이들이 기초학력을 달성했는지 말았는지 특히 학년 초에 기초학력 대상자인지 아닌지 우리 특수교육
특수교육들이 있나? 특수통합 교육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난독인지 난산인지 경계선 지능의 학생인지 그런 걸 이제 진단의 목적은 이제 조기기. 그래서 이제 진단이 중시 여겨지게 됐고 특히 AIDT에서도 진단을 해야지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단 평가가 되게 중시 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세 개가 다 중요하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서열화, 우리 초등학교도 서열화가 필요하죠. 영재를 선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특수교육도 경계성 지능도 지금 상대평가 관점으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종합평가도 필요하고, 학습, 성장 발달에서 여전히 형성평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이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형성평가, 종합평가만 중시 여겼다가 이 세 가지를 다 중시 여기게 됐고요. 자, 진단평가는 이제 원래는 학습 전에 여러분들이 이게 좀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임용이 되면 6학년 담임을 많이 맡았었죠. 왜냐하면 이제 50대에 이런 이제 고경력 교사들이 1, 2, 3, 4학년을 좋아했거든. 특히 이제 뭐 가장 편한 학년 그러면 3, 4학년이 가장 편하다. 근데 또 이제 결혼하고 애 키워본 이제 또 선배들은 한 1학년, 2학년들이 애들이 예쁘고 그러니까 1, 2학년들을 선호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생존 수용이 들어가고 안전교육이 들어가면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생기면서 1학년, 2학년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이제 선배들이 1학년, 2학년 맡기 싫어. 이래가지고 좀 기피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초임인데 1학년, 2학년을 맡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1학년을 맡게 된다 그러면 1학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의 학습 준비도가 너무나 다양해졌어요. 요즘.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요즘도 또 이슈가 되는 게 뭐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4세 고시를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4세 고시, 7세 고시.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영어 유치부 학원이 이슈가 되고 있죠. 뭐 비싼 데는 한 달에 300, 평균 한 달에 150 정도 내는 유치부 학원인데, 제가 이제 살았던 연희동에 제가 지금 봉천동에 살았지만 연희동에서는 중국어 유치부 학원도 있어. 거기는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또 거기는 이제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어 3개국어를 배우는 유치부 학원인데, 그렇게 이제 똑같은 1학년에도 누구는 한글을 모르고 들어오는 1학년이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시기는 1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알겠지만 1학년 때 한글 배우는 사람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다 유치원 때, 뭐 빠른 막 18개월 때 막 애들 막 한글 뛰기 한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해서 한글에 대한 이제 준비도 다르고 그리고 영어는 이제 이게 지금 영어 유치부 학원을 여러분들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 유치부를 다니면은 이제 라이팅 이제 저널 쓰기라고 가지고 라이팅도 해. 스피킹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리딩은 기본이고 라이팅까지 해요. 애들이 일기를 쓰고 뭐 에세이 같은 것도 쓰고 해가지고 또 1학년에 우리 영어를 배우지는 않지만 3학년에 영어 배울 때 이미 막 뭐 글을 써 애들이 이런 애들도 있고 정말 3학년 때 처음으로 ABC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송도 이런 데는 리터니들이 있지. 미국에 살다, 뭐 호주, 뭐 영국에 살다 온 애들이 있어. 선생님보다 영어 잘하는 애들이 있어. 3, 4학년. 네. 3학년 처음 영어 배우는데도. 그래서 이 완전히, 혹은 이제 아까 얘기한 4세 고시, 7세 고시는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시작해요. 그 7세 고시 통과한 애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제 의대를 가려면 여러분들도 저기 뭐야 선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행을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행은 고등학교를 한 3번 정도, 3번 돌린다고 그러죠. 3번만 돌리면 된다 해서 저희는 한 3번만 돌렸어, 중학교 때. 근데 이제 그게 뭐 몇 년 전에는 한 10번 돌려야지 의대 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1 되기 전에 10번을 돌려야지 의대를 간다. 그러다가 요즘은 10번도 안 된다. 14번 돌려야지 의대. 그러니까 3번 돌리려면 중1부터 시작하면 3번 돌릴 수 있어. 근데 10번 돌리려면 중1부터 시작하면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이 3, 4학년으로 내려오게 된 거지, 나이대가. 14번 돌리면 언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유치원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초2가 고1 수학을 해. 초2가. 이게 뭐 특정한 학원이긴 한데
학원 스케줄표에 나와 있어. 초인데 고1 수학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극소수 학생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뭐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배치라든지 뭐 목동에 이제 초등학교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준이 너무나 다양해. 아이들의 수준이.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다문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거꾸로 이제 한국어를 모르는 애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한국어를 모를 수도 있어. 뭐 작년에 처음 왔든 어제 처음 왔든 한국에. 그럼 한국어를 아예 몰라. 근데 이제 부모님도 한국어를 몰라. 그러면 가정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안 되고, 그래서 한국어만 또 별도로 해야 되고, 또 이제 난독 같은 경우는 뭐 난산도 있지만, 저희 애들이 난독이에요. 저희 딸 있고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 딸들이 둘 다 이제 난독, 영어 난독이 좀 있는데, 보통 난독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유전도 있고, 뭐 환경도 있는데, 유전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난독이지? 이렇게 봤더니, 제가 난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독이구나. 를 애를 키우면서. 내가 한 번도 내가 난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애를 키우면서 내가 난독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난독인 아이들은, 하나의 어떤 단어를 20번 정도 얘기해야지만 습득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랬지만 우리 딸 아이한테 이제 읽어봐. 그래서 못 읽으면 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또 읽어봐. 근데 이제 난독이라 이게 안 됐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주고 한 두 번 읽어주 야 두 번 읽으면 못 따라해? 이러고 자꾸 이제 혼내고 이랬었는데 20번 정도 똑같은 얘기를 해줘야 돼. 평균이야. 평균 20번 정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면 자꾸 이제 뭐 수업에 집중 안 하느니 뭐 자꾸 딴짓 이런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진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 평가가 특히 이제 AIDT의 어떤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우리 20명의 학생이 있다고 했지만 20명을 내가 다 그걸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매 수업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의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이 응답하게 해서 이제 결과만 교사한테 쫙 오게 해서 20명 중에 누가 기초 준비도가 좀 학습 준비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이제 파악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이는데 그래서 이제 목적 자체는 어떤 수업 전략. 내가 오늘 원래 수업하려고 했던 거에서 이제 이 수업을 밀고 나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복습을 좀 더 해야 되는 건지 반복을 좀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모둠 활동, 이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성취 학생들이라, 이런 경험이 없겠지만, 자, 모둠 활동할 때는 네 명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고성치끼리 묶는 게 효과적일까요? 고성치와 저성치를 섞는 게 효과적일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어빌리티 그룹핑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로는 이제 우열반이지. 이제 고성치 아이들끼리 한 반을 하고 저성치 아이들이 한 반을 하는 게 반으로 보면 그렇고 모든 활동은 20명의 아이가 있어. 우리 보통 2차에 많이 나오는 2차에서 20명의 아이 중에 뭐 한 명은 다문화고 한 명은 저소득이고 한 명은 뭐 저성치고 한 명은 난독일 때 너 이제 20명의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20명 수업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런 애들 4명을 그냥 모아놓고 모든 활동 시킬 거야? 아니면 그 애들 다 풀어놓고 모든 활동 시킬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성치, 저성치, 특히 어빌리티 그룹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결과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성치들 모아놓는 거는 뭐 그렇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봤고, 오히려 고성치, 저성치를 모아놓으면 저성치 아이들이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고성치 아이들이 효과를 봐.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설명이 가장 이제 이 풀 언더스탠딩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알겠지만 저성치끼리 모아놓으면은 이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 원래는 여러분들도 제가 예전에는 선배들한테 모든 발표도 시키기도 했거든. 그러면 이미 이제 1학년부터 팀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환상적인 팀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끼리 하고 싶어 해요. 고성치들은.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진도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뭐 가장 쉽게는 이제 그 짝, 짝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랑 안 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건데 하여튼
그런 이제 분류 배치, 특히 요즘은 이제 방과후라든지 기초학력, 학습 멘토링의 대상을 우리가 선발한다든지 할 때, 기본적인 학습 부진 결손 태도,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4세고시, 7세고시 보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 되면 이제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못하는 건 아닌데 안 하려고 그래. 어.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도 뭐 떠올려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번아웃이 왔었지. 굳은 결심을 하죠.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순간, 아, 나는 이제 공부를 하진 않을 거야. 아마 임용 1, 2차 끝나면 이제 난 더 이상 교육학 책은 보지 마. 불태우고 막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을 거야. 막 이런. 이제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이제 인지적 영역보다는 정의적인 이 특성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걸 우리가 이제, 교육 심리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표현도 하고, 어떤 이제 학업 정서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의 특성도 여러분들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한 언어가 이제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 언어 발달이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이제 우리 평가 같은 경우 대부분 스토리텔링, 수학도 그렇지만 대부분 말로 문제를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인지 발달 중에 이제 언어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 특히 이제 조기 기획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1, 2, 3, 4, 1, 2, 3학년까지 난독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 기획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주 전공인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이제 친구 관계, 뭐 이런 가정 환경. 예전에는 어,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농어촌은 아직도 가정 방문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특히 제가 읽었던 논문 중에 하나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했더니 뭐 방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줌이라도 이렇게 이제 뭐 줌 화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좀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가정 방문을 했더니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갔다. 아, 애가 이런 환경이라서 이제 이렇게 문화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정 환경, 친구 관계 이런 정의적 출발 행동도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전 학년에 성적표, 생활기록부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학습자 특성을 파악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이 이제 100% 진실하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학년일 때는 없기 때문에 유치원기 있는데 이제 전달, 이 우리나라 교육의 지금 한계가 유치원하고 초등하고 이 어떤 데이터가 연계가 돼가지고 넘어와야 되는데, 뭐 개인정보,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아. 또 하나는 초등학교 데이터가 중학교로 이렇게 연계가 안 돼. 그러니까 몰라. 중학교 교사가 얘가 초등학교 때 난독이었는지 기초학력 미달했는지 몰라요. 음. 그러니까 다시 중1 되면 다시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공 데이터 어떻게 보면 인데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도 지금 연계가 안 돼 있죠. 거꾸로 저도 지금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시하지 않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내가 몰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교육 동아리를 했었고 어떤 교육 관련 도서를 읽었는지를 알면 제가 수업하기 좀 더 편한데 아 이런 교육 동아리를 해서 3년 동안 이런 다양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었고 이러면 제가 아 이런 선수 지식이 있으면 수업하기 편한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뭐 했는지 제가 깜깜이야. 그건 둘째 치고 그 교육학과 저기 학생 지도 연단 지도 학생들의 성적도 제가 몰라. 얘가 1학기 때 성적이 얼마였는지 내가 몰라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기도 민망해. 너 몇 점 나왔냐? 평균 평균 몇 점이니? 어떤 과목이 어려웠느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요즘 뭐 데이터가 있으면 뭐 모든 문제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데이터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활기록부 데이터가 다 있는데 연계가 안 돼. 어, 연계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생활기록부가 모든 걸 담고 있지는 않는데, 뭐 비공식적인 얘기를 하면은 생활기록부보다는 직전 그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얘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래서 제 전공이 이제 네트워크, 그 교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 제 박사 논문이 그거거든요. 좀 뭐 나쁜 얘기도 얘기하면은 좀 문제아는 안 받으려고 해, 우리 반으로. 그래서 이제, 어, 학교 내에서 네트워크가 좋은 교사는 제가 이제 좋은 애들만 받으려고. 그게 이제 NCLB 때문에 그런 경우가 큰데, NCLB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일정 비율 낮아가면 막 공급도 막 깎고 막 학교도 없애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기초학력 국가 수준 성취도 검사를 잘 받을 애들만. 근데 그런 게 조금 이게 뭐 민감한 거긴 하지만 인종이라든지 부모의 SES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흔히 얘기하는 백인 학교에서는 백인의 잘 사는 애들만 이렇게 우리 반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지. 예. 아, SES는 이제 Social Economic Status라고, 우리가 이제 콜만이라는 학자가 66년도에 학교효과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학교의 시설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가설을 가지고 학교 연구를 시작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시설, 에어컨, 뭐 이런 히팅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더라. 이게 밝혀지면서 이제 교육학계가 뒤집어졌어. 그래? 교육학기 뭐, 어떤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진 거야. 그냥 애들의 성취도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이라든지, 부모의 소득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그 사회적 포지션, 이런 것들. 최근의 연구에는 집에 화장실 개수하고 미국의 수능인 SAT 점수랑 관련이 있더라. 화장실 개수가 많을수록 SAT 점수가 높더라. 여러분들 미국의 대저택을 가보면 방보다 화장실 개수가 많아. 방이 5개, 화장실 7개야. 왜냐면 1층에는 방을 두지 않고 파티하기 위해서 거실이 있고 손님이 오니까 화장실은 한 2, 3개 두거든. 1층은. 그리고 자기 자는 방은 다 2층으로 다 올려놔요. 그래서 화장실이 되게 많아, 대저택, 한 300평 된 대저택들은. 그래서 물론 이게 프락시 인디케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전 세계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하고 이제 그 고등학교의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 이게 뭐지? 연관이 있더라.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대학 진학을 이제 뭐 우리 뻔한 얘기지. 대추동, 목동, 이제 중계, 홍대 이런 데 애들이 이제 아파트가 비싼 이유들이 대부분 다 어, 여러 가지 학습군을 따라서 가는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진단 평가는 여러분들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배치고사를 봤어요. 배치고사를 보고 이제 배치고사 성적에 따라서 반배치를 했어.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이렇게 쭉 이렇게. 음. 근데 요즘은 이제 제 지금 박사 논문이 이거긴 한데 반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이제 영어로는 클래스 컴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반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반을 어떻게 배치해요? 랜덤으로 주면 배치해. 성적을 해가지고 반 배치하진 않거든.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 배치까지는 아니더라도 3월 달에, 여러분들 당장 이제 내년 3월 달에, 한번 이제 간단한 질문 정도는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글은 할 수 있겠지 하는데, 한글, 뭐 내가 4학년 단위를 맡았어. 얘가 한글은 할 수 있겠지. 근데 한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하기,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를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를 못 할 수도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더라. 거고요. 자, 우리가 과정 중심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방법이 그 유명한 이제 형성평가. 아까 얘기했던 76년, 67년에 스크리븐이 형성평가 개념을 최초로 이제 설명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 타일러처럼 8년 연구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관점으로 이제 형성평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책에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써져 있어요. 우리 책에는 이제 이거를 특히 맥밀란 원전을 보면은 이제 두 개의 장으로 할애를 할 정도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키워드만 몇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피드백. 형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피드백을 준다. 근데 이제 그냥 피드백을 주는 건 아니고 이 전 단계가 학습 증거, 아이들이 학습을 했다는 증거를 수집, 분석해서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 피드백을 주는 거야. 뭐 되게 어려운 말로 했지만 쉬운 얘기로 하면은 이제 상과 벌을 주는 거지. 상과 벌을. 요즘 이제 로봇이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좀 최근에 로봇 여러분들 유튜브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로봇이 빨래를 개고 빨래를 그 세탁기에 넣고 꺼내고 빨래를 개요. 설거지를 해. 최신 로봇이. 물론 좀 비싸지. 아직은 2만 불대 왔다지는 않는데 이제 곧 2만 불대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우리가 가정용으로는 뭐 당장 못 쓰더라도 학교 급식으로 급식실에는 투입할 수 있겠지. 급식실에 이렇게 이제 뭐 음식을 만들고 이제 음식을 아, 배분해주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음식이 그러니까 로봇이 고도화되는 방법이 강화학습인데 그 강화학습의 뿌리가 행동주의. 행동주의의 가장 심플한 메커니즘이 당근과 채찍, 상관법. 그거를 이제 어른용어로 하면 피드백. 좀 더 이제 풀어 얘기하면 긍정적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 긍정적 피드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이고, 부정적 피드백이 어떻게 보면 벌인 건데, 뭐 자세한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피드백을 주는데 학습 증거를 수집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이제 이건 학습자 관점에서 포인트고, 여러분들 교수자 관점에서는 형성평가를 해가지고 내 수업을 개선하는 거. 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형성평가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학습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고, 학생 관점에서는 이해도와 필요를 이제 즉각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이제 피드백을 제공해서 이제 질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 책에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학습 증거 수집에는 두 가지 방법, 형식적인 형성평가와 비형식적인 형성평가를 활용한다. 형식적인 형성평가는 우리가 아는 이제 수업을 다 끝내고 숙제 내줘. 시험 문제 뭐 이렇게 퀴즈 내주고 풀어와라.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제출해라. 그걸 분석해가지고 아 얘가 이 수업을 이해했구나.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이 다 끝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수업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는 없어.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비형식적인 형성평가. 우리 앞에서 다뤘던 평가 방법 중에 이제 질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는 관찰, 어, 아니면 질문.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뚫어지게 봐.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뚫어지게 보면서 아, 딴짓을 하고 있구나. 자고 있네. 이거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몸짓도 보고 얼굴 표정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네. 그런데 이제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해보는 거지. 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야, 평가의 개념은 뭐지? 평가의 목적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면, 잘 따라오는 거야. 답을 못하면, 아니야. 평가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객관적인 게 아니야. 평가의 목적은 아이들 서열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 학습의 질을 높이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주는 게 이제 피드백인데,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차별화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효과가 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맞춤형, 맞춤형 피드백이 효과가 있다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이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피드백의 방법과 어떤 피드백의 양과 이런 거는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맥밀란 책에 강조하는 거는 학년에 따라 저학년하고 고학년의 피드백이 달라야 된다는 거야. 저학년은 좀 더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고학년은 좀 지연된, 저학년은 좀 이제 구체적인 피드백, 고학년은 좀 더 일반적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성치 아이들과 저성치 아이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 게 좋으냐 했을 때, 저성치 아이들 보고, 뭐 잘하고 있어.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잘하고 있지 않는데 무슨 잘하고 있어. 정확하게 못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 이거 부분, 야, 두 자릿수 하기 지금 이거 안 되고 있어. 한 자릿수 뺄셈 이거 더 연습해야 돼. 이게 정확하게 피드백을 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야, 넌 수학에 재능이 없어.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하고, 고성치 아이들은 반대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참조, 자기가 야, 너 이렇게 써는 다시 한번 네가 한번 네 글을 한번 평가해 봐. 서론, 본론, 결론 어떤 부분에서 뭐 잘 쓰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한번 자기 자신, 뭐 이제 가로주는 게 아니라 좀 지연돼서 뭐 주더라도 야, 너 훌륭한 작가가 될 것 같아. 일반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고성치 아이들한테는 좀 효과가 있더라. 물론 이것도 다 모든 고성치 아이들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과목에 따라 수학과 같은 과목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라서 비계 설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뭐 현재 여기까지 왔어. 요 이제 현재 스테이지 1 클리어했어. 스테이지 2로 넘어가자. 야, 스테이지 2도 한 80% 클리어된 것 같아. 좀만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위계를 주는 피드백이 좀 더 효과적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피드백의 양과 종류에 따른 차별화된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평가에서 우리가 평가 자체는 목표가 중요하고, 목표가 달성됐는지 학습 증거, 를 수집한 다음에 이제 증거를 평가해서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는데, 피드백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기준 참조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참조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 비계 설정식 피드백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피드백의 양과 시기. 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30명, 34명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를 다 있는 가운데서 학생을 칭찬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4명씩 모둠으로 있을 때 학생을 칭찬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아니면 따로 불러가지고 학생을 칭찬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거에 대한 이제 또 논문이 있고 여러분들은 칭찬을 글로 받는 게 효과적이에요? 말로 받는 게 효과적이야? 성적을 받을 때 A라고 받는 게 효과적이야? 아, 너는 국어 작문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좀 더 풀어가지고 글로 받는 게 효과적이야? 이런 이제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관련된 연구들이 많지 않아서, 저도 막 이게 100% 좋다. 이런 얘기는 못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참 이게 선생님한테 또 이쁨 받으면 애들이 또 왕따 받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전체를 놓고 칭찬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참 모둠일 때 이렇게 칭찬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1대1로 칭찬하는 게 좋고 일단은 숫자보다는 글로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제 보고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숫자로 뭐 90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성취 기준, 성취 수준처럼 너는 그래서 이제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을 체계적으로 쓸 수가 있고 서론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인트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글로 좀 풀어 쓰는 게 제가 이제 딸 키우고 아들 키우면서 야 정말 아주 바람직한 교사라고 생각한 분이 있었어. 우리 아들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글을 쓰면은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이제 글을 써면 거기다가 딱 이렇게 막 밑줄 쳐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 이거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일일이 다 이거를 첨삭해 주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20명 그 반 학생들도 다 매주
음.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실제로 뭐 우리 아이비 교육 과정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실제로 교사들의 50% 교사 시간에 이제 50%를 대부분 이렇게 학생들의 쓴 글을 첨삭하는 데 쓴다고 얘기해요. 해외 뭐 핀란드도 그렇고. 그게 정말 글쓰기에는 뭐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 저도 이제 석사 박사 논문 심사하는데 그때 이제 야, 이 부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글 파일을 받으면 한글 파일 메모 형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해주면 확실히 글이 좋아져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부분이 정확히 뭐가 문제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를 원할 텐데 그걸 우리가 한 20명 다 하긴 힘들고 이제 솔루션은 테크. 그래서 요즘 생성형 AI랑 그런 걸 잘하니까 생성형 AI를 아,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물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일일이 매번 요즘은 이제 그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감정일기도 그렇고 배움일지 쓰기도 하고 그러면 교사분들이 그거를 뭐 매일은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읽고 이제 뭐 이날 힘들었구나. 다음에는 좀 더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든지 좀 감상도 좀 쓰고 이런 게 좀 아이들과 래포 형성도 되고 뭐 그런 어떤 이제 피드백이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까먹더라도 이거는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요즘 평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평가, 뭐 요즘이라는 표현보다 이제 벌써 20년이 넘어가긴 했지만, 과거의 평가는 assessment of learning, 학습을 얼마큼 했는지 총괄평가 관점에서 이제 assessment of learning, 그다음에 학습으로서의 assessment as learning으로 바뀌고 있다. 재조명이 됐다고 일단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한 거죠. 학습으로서의 평가는 이렇게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 여기 밑에 부분에 나오는 뭐 타당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동기가 향상이 되고, 상당히 구체적인,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고성치 아이들이라든지 과목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연된 피드백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의 종류에는 목표 참조 피드백, 뭐 비계식 피드백, 자기 참조, 특히 이제 고성치 아이들, 고학년들은 자기 참조, 자기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지. 그다음에 성취 기준, 참조, 성취 기준을 현재 뭐 80% 달성했어, 뭐 60% 달성했어, 50% 달성했어. 이제 비계식은 우리 수학과학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드백이 목표 참조는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우리 평가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이 67년도에 이제 스크리븐이 종합평가 얘기도 했어요. 뭐, 그때는 이제 거의 묻혔다고 그랬지. 그래서, 교육 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주로 이제 교육 과정이 끝난 다음에 교사 학습이 적절히 있었는지, 성취했는지 판정하는 평가이고요. 하나만 더.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주로 쓰이는 거는 이제 서열화, 집단 비교. 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임용이 그렇죠? 자격증 부여. 자격증은 우리는 뭐 임용 합격 여부 관계없이 자격증은 이제 여러분들 평양 평균이 2.6이 넘어가면은 교직 과목은 그다음에 전체로 2.1이 넘어가면 이제 졸업하고 자격증이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이라든지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이제 절대평가 이런 시험 말고 이제 상대평가, 우리 뭐 회계사라든지 이런 시험들에서는 서열화 시켜가지고 자격증을 부여한다든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뭐 프로그램 여부, 책무성 이런 얘기는 했었고 주로 이제 교사학습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서 하고 아까 얘기한 평가자의 자격, 컨텐츠 엑스퍼트하고 사이코메트릭션 내용 전문가하고 심리식품 전문가들이 제작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고 아까 얘기한 우리 아폴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표준화 검사 했을 때 이제 많이 적용했던 평가 방법이 이렇게 총합평가. 좀 이따 나올 이제 중거 참조 여러분들이 아는 용어는 상대 절대평가, 규칙 참조 평가는 상대평가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합평가는 우리 측정 도구 개발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목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아까 우리 타일러의 평가 모형하고도 똑같은데,
교사 학습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본 다음에 관련된 문항을 우리가 제작을 하는데 초점이 되는 건 아직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지는 않았지만 초점이 되는 거는 규준 참조 평가는 순서를 쭉 나열하는 게 중시 여겨지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중간 난이도 문제를 다 내야 돼. 그래야지 고성집부터 저성집까지 아이들을 쭉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고 중거 참조 평가는 우리 뭐 운전면허 시험처럼 운전을 할 수 있으면 통과되는 거죠. 특정한 난이도. 기초학력 테스트도 기초학력이 있으면 패스하는 거니까 이제 기초학력인지 아닌지 그 해당하는 이제 저 수준의 난이도 문항으로만 제작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절대평가는 이제 해당 수준의 난이도 문항으로 제작한다는 거고 상대평가는 다양한 난이도 문항으로 제작한다. 규준 참조, 상대평가는 규준을 만드는 거고요. 규준은 여러분들이 배웠나? 규준? 규준은 좀 롬 레퍼런스 테스트, 롬 레퍼런스 이벨리에이션에서 제가 보통 이제 NRT라는 표현을 롬 레퍼런스 그다음에 중거는 이제 CRT, Quite Reference Test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abnormal이라는 표현을 써서 abnormal 규준에서 어부는 이제 이제 부정인데 벗어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준이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파인딩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의 특성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 정규분포를 따르는 게 이제 영어로는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는 그 롬하고 똑같은 놈이 어떤 normal distribution 따른다는 얘기. 그 normal은 어디를 중심으로 이 평균을 중심으로 값들이 많이 몰려 있어. 여기 값이 몰려 있고 평균에서 멀어지면은 값이 적어지는 거. 이게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지능을 측정할 때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요.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지능 평균이 100, 표준 편차가 15. 그래서 이렇게 표준 편차 15, 15를 더하면 여기가 130인데 15, 15를 더하면 여기 130인데 보통 130이 넘어가면은 이게 영재라고 하고요. 웩슬러지는 검사에서는. 그 여기 이쪽으로 15, 15 와가지고 70, 70이 안 되면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특수교육 대상자고 그때 이제 경계선이라는 게 바로 70, 71부터 이제 여기가 85인데 84까지를 경계성 지능의 학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이거의 오해는 뭐냐면 이 학생은 상대평가라서 항상 존재하는 학생이야. 절대적인 이 비율이 아니라 그냥 전체 학생 중에 항상 상대적으로 여기 71에서 80, 여기 70에서 85 정확히 13.8% 정도니까 한 반에 20명이면 2명에서 3명은 항상 있어. 2명에서 3명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2명에서 3명은 있어. IQ 115에서 130 사이에 있는 애들. 영재 바로 직전 단계. 그래서 이게 이제 규범이고, 요 규범을 만드는 게 상대평가야. 우리가 규준 작성이라는 표현, 규준 작성. 그래서 이제 서열화 시키는 거지. IQ로 서열화를 시키는 거야. IQ로 영재냐, 일반 아동이냐, 특수 아동.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경계성 지능 학생이냐. 그래서 요즘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관심 갖는 그 경력 중에 하나가 경계선 지능의 학생이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도 이제 뛰어들 가능성이 큰. 왜냐하면 이게 13%, 13.8%, 13, 그, 이런 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애가, 경계선 지능이면, 이제 부모도 경계선 지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좀 뭐, 선거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전체 부모들 중에 13% 정도가 경계선 지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하는 사람들은 표로 생각하지. 13% 정도
표를 내가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정책이 누군가 하겠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음, 그건 이제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좀 더 까놓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 아이가 경계성 지능인 거를 알려지기 싫어하는 부모들이 되게 많고 학생 스스로도 낙인 효과 때문에 좀 꺼리는 학생들도 많아요. 우리 학부모 중에는 이때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그걸 도쳐내느냐 식으로.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지능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능 검사 받아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받는 거는 이렇게 집단으로 받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는 거고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비용은 15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애들 20명 한다 그러면 300만 원. 비용이 쉽지 않지. 음.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있지 않으면 아마 여러분들 지능 검사 잘 안 받을 텐데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물론 뭐 발달 검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받을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지능 검사예요. 그래서 우리 뭐 티처스도 그렇고 뭐 매번 나오면 지능 얘기부터 하지. 지능 검사가 가장 기본이라서 그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만드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웩슬러 검사라는 것 자체가 미국 검사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든 거라서 한국 사람한테 안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기준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10년 전에 대상을 잡았으면 10년이 지나면 보통 10년 주기로 많이 만드는데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웩슬러 지능 검사 IQ 평균은 100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IQ를 이제 해보면 한 104 정도, 104, 105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똑똑해서 104, 105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포인트는 104, 105를 100으로 맞춰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축이 우리나라 좀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규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전공에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규준표, 이제 정규분포에 따른 규준표 만드는 게 핵심적인 사업이고, 그거를 약간 아폴로 계획할 때 영재아를 뽑을 때, 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영재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진흥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영재교육진흥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IQ 150이 넘어도 아마 영재를 인정하지 않을걸? 우리나라는 거의 뭐 0.1% 돼야지 막 영재를 인정할까 말까 막 이러고 그래도 이제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되고 나서 1%에서 3% 1%에서 3% 아까 이제 IQ 130이 실제로는 상위 2% 아이예요. 상위 한 2.5% 정확하게는 2.5%아인데 2.5% 돼도 우리는 막 영재를 인정하지 않아 막 이랬던 분위기인데 그래도 영재교육진흥법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한 3%까지 내려온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2%니까 한 반에 20명이면 뭐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미국의 아주 최근에 영재 어떤 비율은 15%에서 20%까지도 영재로 가요. 미국은. 15%면 IQ로 보면은 115, 115만 넘어도 영재로 가. 그럼 15%면 한 반에 20명이면 3명이 영재라는 거지. 근데 영재는 수학영재, 과학영재, 정보영재, 문화영재, 미술영재, 음악영재, 체육영재 있으니까 다 이제 영재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가 갑자기 수학영재반에 들어갔다. 그게 그거야. 15%에서 20%까지 영재로 보거든. 음. 어,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영재 교육과 특수 교육을 때 강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3%도 많이 그래도 내려온 거야. 막 0.1% 돼야지 천재인데 원래 막 영재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영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미국 기준 15%, 30%, 뭐 20%까지 놓고 본다고 하면은.
상위 한 20%까지 영재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대부분 영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영재 교육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영재 교육을 받고 있어요? 영재 교육이 상당히 이제 선진국에서 중요하게 얘기되는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좀 등한시 되고 있는 거긴 하죠. 자, 중거 참조 평가는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기초학력이냐, 기초학력 미달이냐 아니냐, 그에 따라서 합격력, 우선지 수준을 판단하는 거고요. 네, 우리 쉬는 시간 없이 좀 계속하고 한 12시 반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은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시험에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진단 형성, 종합 평가에 대한 이제 개념. 뭐 아주 심플해요. 교수학습 진행 사항에 따라서 시작 전에 하면 진단, 도중에 하면 형성, 끝나고 하면 이제 총합. 근데 이제 목적이 다르다는 거고, 주체가 다르고, 평가 기준, 이제 난이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끊고